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국가적으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세 개가 한꺼번에 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믿고 표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전 정부가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현 정권의 정책은 북한의 4대 군사노선처럼 전 부자의 투기꾼화, 전 국토의 공사판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한나라당 박 대표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국토가 공사판처럼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한 얘기를 이분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전국에서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 헬멧 소리가 들려야 된다, 빠루 소리가 들려야 된다. 거의 철물점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무슨 국민들의 강압적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도 한 얘기들을 상업적으로 처리하거나 협박을 한다는 것도 나는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디 다른 데서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네르바 사건의 같은 경우에 장관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당이 달라요. 이쪽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유시민 의원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심하게 제가 비판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제 쪽글에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로 잡히고 나니까 큰일 난다, 너 보복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위협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경직은 행정부가 일일이 사소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파급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경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직 현상들은 나중에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해서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교과서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걸 고치고 싶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정부가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은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 법치고 질서고 규칙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해마다 각 부처로부터 교과서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의견 내라. 그래서 지금 금년 6월에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그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 수정 의견을 갖다가 그 교과서 출판사에 다 보내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지금 수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라고 했다면은 학자들과 그 저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정하라고 한 그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그 수정 권고를 교과부에서 했고, 그쵸. 근데 그거를 그 교과부에, 출판사에서 받아들여 갖고 한 근데 것으로 그 알고 교과부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역사학자냐는 거죠. 역사학 학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합의가 돼서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느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뉴라이트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 강의 하는 분들 면모를 다 보면 역사학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지금. 아직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하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바꾼 다음에 얼마든지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가 악으로 교정시는 이미 아니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다만 뭐냐면 그 교과서 저 문제는 같은 진짜 좌파를 좌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좌파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가거든. 나는 상대적인 갈래니까. 과거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둔갑을 시켜서 말이죠. 진실, 거짓을 진실을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선물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팩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린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역사적인 그 착각을 갖게 하는 요소는 마땅히 수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한국에서 좌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금기 사항들, 예.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전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들. 그래서 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은 곧 악으로 치환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것들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을 곧 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악으로 치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더 좌편향을 수정해야 됩니까? 4.19를 데모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5.18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60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물러서야 이것이 가운데에 선 교과서가 될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반국가 활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상을 갖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합니까? 난 그거 자꾸 그 현실과 예. 다른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국민 시청자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아니, 말.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신 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유신 교과서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익이 됐거든요. 공안기관에서 좌익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좌익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양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등 따쓰고 배부르고 이래서 모르시는 거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에 예. 고양이셨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관적인 명예훼손을 또는 모욕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형용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과 객관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법 잠깐만요. 공부하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글을 하나 올리면 쪽글이 2,000개까지 붙는 걸 봤거든요. 온갖 욕설이 다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있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서 하나도 모욕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고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황당하거든요. 나도 모욕을 안 느끼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검찰이 저 같은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검찰의 인력과 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보호해 줄 사람들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그걸 왜 최진실법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전역법이지 절대 최진실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 절대로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예. 않아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진중권님 못지않게 악플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욕 안 받아요. 제가 느끼는 모욕감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보호해 줄 요청을 저는 한 바도 없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참한 언어들의 폭력과 예. 그러한 현상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품성이 거칠어지고 어린 시절서부터의 품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예. 그것을 처벌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인터넷 일제고사하고는 실명제, 상관이 인터넷 없는데요. 실명제를 지금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들여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예. 저희 그게 대한민국은 중국이거든요. 인터넷 실명제는 쉽게 아니고 말하면 제한적 본인 중국 공산당보다 활동제입니다. 더한 제도를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역시 문제.